자, 수업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들. 자,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자, 1, 3월 국어 경론 이론반 1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자, 개강 날이고 자,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총 12주예요. 12주 동안 이제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자,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강 날인 만큼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빔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빔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먼저 자, 1, 3월 국어 경론 이론반 자, 수업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1, 3월 국어 경론 이론반에서는 뭘 학습하냐면 자,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요 12주 같은 경우는 자, 보강을 좀 포함한 계획입니다. 자, 보강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자, 매주 금요일이에요. 매주 금요일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금요일날 직강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강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자, 인강 강의는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수업은 한 9시 30분이에요. 9시 3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6시 30분까지 자, 보통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밑에 주 교재를 한번 보시죠. 주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주교재는 두 개가 있어요. 자, 국어교육론 이론편 교재가 있습니다. 이론편 교재가 있는데 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바로 이론편 교재거든요. 자, 요 교재가 좀 필요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교재를 좀 압축 정리한 게 있죠. 압축 정리한 게 바로 밑에 있는 국어교육론 마인드맵이에요. 그죠? 요 마인드맵, 요 자료를 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 마인드맵 자료를 주로 활용해가지고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매주 기출문제 풀이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도 필요합니다. 요것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두 권이에요. 두 권이고 자, 부교재로 자, 국어교육론 마인드맵을 제공해드리고 자, 요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쭉 살펴볼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앞에서 주교재하고 부교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수업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대략적인 수업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로 자, 마인드맵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로 수업을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인드맵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인드맵 내용을 보기 이전에 워밍업을 좀 먼저 할 겁니다. 자, 각 주제별이 있어요. 각 주제별로 먼저 어떤 것들이 기출이 되었고 출제 예상 지점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 볼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을 보시면은 각 단원마다 앞에 상세 목차가 있거든요. 이 상세 목차를 먼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해당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건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요걸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각 주제별로 교육과정에서는 또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지 자, 빠빠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빠빠표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빠빠표를 가지고 먼저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지 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먼저 워밍업으로 요런 것들을 먼저 쭉 살펴봐요.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인드맵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날 맨 마지막 시간이에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이할 예정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이때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현행시험 제도 안에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서답형 유형의 문제를 풀 건데요. 이때에도 이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선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워밍업을 하고 마인드맵으로 이론 내용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수업 시간을 한번 보시죠. 자, 빔으로 5페이지인데 자,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대략적인 수업 시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1시간 단위로 좀 진행을 합니다. 1시간 단위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따라서 오전 9시 3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해요.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전에 먼저 2타임을 해요. 2타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을 먼저 드십니다. 점심 드시고, 그리고 나서 13시부터 다시 수업에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한 16시 30분 요 정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보통 5교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자, 요렇게 5교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할 때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이론 수업을 할 거고, 맨 마지막 5교시 같은 경우는 자,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기출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것도 주체별로 어떤 주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해야 할 이론이 많은 주도 있어요. 그런 주 같은 경우는 5교시 초반까지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적으로는 맨 마지막 시간에 기출만 풀이하면 좋은데, 자, 많이 정리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 같은 경우는 5교시 초반까지 이론 수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5교시 맨 마지막 시간에 필요하죠. 자, 그러므로 우선 기출 문제집은 옆에 두시고, 우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즉 기출 문제를 풀이하기 전까지는 자, 마인드맵을 주로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마인드맵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수업 시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주차별 일정도 한번 보시죠. 주차별 일정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 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12주 같은 경우는 보강을 포함해서예요. 3월 27일에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므로 미리 보강 날짜 말씀드렸어요. 자, 3월 27일에 보강을 할 건데, 이 날짜를 포함해가지고 총 12주예요.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1, 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이때 화법 부분이 좀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약 4.5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독서는 4주, 작문은 3.5주예요. 요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총 12주 동안 화법, 독서, 작문,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교재하고 자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주교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권이 있습니다. 자, 국어교육론 이론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자, 매주 기출문제 풀이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도 필요합니다. 그죠? 요 2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론편 교재를 압축 정리한 게 바로 요 마인드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마인드맵을 우리가 주로 활용해요. 주로 활용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론편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이론편 교재 같은 경우는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마인드맵을 보시면은 마인드맵은 각 주제별로 그래도 나름 체계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에는 체계화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 각종 예시라든가 또는 도표, 뭐 그림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이 이론편 교재를 우리가 참고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총 3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무료 배부 자료도 있습니다. 무료 배부 자료도 보시죠. 보시면 자, 빠빠표. 자, 국어교육론 빠빠표하고, 그 다음에 자, 국어교육론 핵심 에센스 요 2권이 있는데, 요 2권도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 자, 우선 1, 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에서는 요 빠빠표가 필요해요. 앞서 제가 수업 그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워밍업을 할 때 이 빠빠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아개념 단원을 나간다고 할 때 이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거든요. 따라서 이 빠빠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요거를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요 핵심 에센스 같은 경우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아주 작은 북으로, 작은 책으로 엮어서 낸 건데요. 요것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학습을 해보시고, 요거는 하반기에 저랑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자, 무료 배부 자료도 있으니까 자, 2권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재 안내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저희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 팀에서는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이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일종의 쪽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수업 진도에 맞춰서 우선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해주세요.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정도를 자,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제도예요. 일종의 쪽지 시험을 보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 같은 경우는 총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자,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요. 오후 5시에 문제를 업로드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업로드가 된 그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진행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밑에 진행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매주 직강 수업하고 또 인강 같은 경우는 업로드가 되는 자, 교육론, 문법, 문학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강을 한 다음에 강의 내용을 복습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7시에 문제를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때 문제하고 답안지는 어디에 업로드가 되냐면은 여기에요. 잘 보세요. 자, 희소 샘플러스가 있어요. 희소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나의 강의실이 있고, 이 나의 강의실 안에 1~3월 내공 다지기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첨삭 게시판이 있거든요. 자, 여기 안에 자,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17시에 올라온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또 올라온 답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자가 채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 채점을 하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부족한 부분을 복습을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좀 보충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보충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교육론 그리고 문법 이 두 과목 같은 경우는 개론서 읽기를 조금 병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즉 수업 진도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낼 건데, 그것 이외에도 개론서 읽기도 함께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즉 개론서 안에서도 문제를 출제를 할 건데요. 가령 이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각 영역별로 한 10문제씩 출제해요. 가령 교육론 10개, 문법 10개, 문학 10개 이렇게 해서 10문항씩 출제를 하는데, 이 개론서 읽기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8, 9문항 정도는 수업 진도예요. 수업 진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한두 문항이에요. 한두 문항 정도는 요 개론서예요. 개론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부러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그 개론서를 보기 위함이에요. 자꾸 개론서를 보면서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자, 올해 선정한 개론서는 뭐냐면은 3권인데 의사소통 이론하고 영락에서 나온 독서교육론, 그 다음에 사회평론에서 나온 장문교육론입니다. 요 3권이니까 이 3권을 자, 참고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3권 다 나눠가지고 다음 카페에 진도표 올려드렸거든요. 따라서 이 진도표 확인해 보시고 날짜에 맞춰서 개론서도 함께 읽기를 자, 바랍니다. 개론서 읽기를 병행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론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자, 개론서 읽기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상반기에 이런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고 숙지하기 위해서. 숙지를 해야 하반기에 가서 문제를 풀고 그것을 자,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반기에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므로 개론서 읽기도 병행을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자,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려봤고, 자, 오리엔테이션 끝이 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끝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수업 들어가시죠. 자, 먼저 화법으로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들, 화법으로 들어가고 화법의 1단원이에요. 화법의 본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교재 10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3페이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펴주세요. 자, 주교재는 10페이지, 마인드맵은 3페이지입니다.
여기를 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1, 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 중에서 먼저 화법이에요. 화법으로 먼저 들어가고 화법의 맨 처음 1단원, 화법의 본질입니다. 여기를 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화법의 본질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그죠?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은 즉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법의 본질이 뭔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단원, 화법의 본질 단원에서는 화법이란 무엇이고 화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화법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볼 건데 다음 장 넘어가서 이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요. 먼저 첫 번째, 자, 기출 목록 및 출제 예상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주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기출 목록하고 출제 예상 지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즉, 주교재를 보시면, 가령 주교재요. 어디를 잠깐만 보시냐면, 주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은 화법의 본질이라고 맨 위에 제목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자, 마인드맵으로 세부 목차가 있죠? 요게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을 보시면 표로 자, 가령 출제 예상 지점하고 기출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원 앞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기출 목록 및 출제 예상 지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화법의 본질이에요. 자,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기출 목록을 한번 보시면은 두 번 기출이 있습니다. 두 번. 자, 총 두 번 기출이 있는데, 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은, 가령 2020학년도에요. 2020학년도에 상호 교섭을 직접 쓰는 거예요. 기입형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건 오늘 우리가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고 해서 이걸 한번 볼 건데, 이 상호 교섭을 직접적으로 기입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1학년도 같은 경우는 협력적인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화법이요. 화법 같은 경우는 협력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두 문제예요.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기출 목록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오시고 이번에는 출제 예상 지점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이 뭐예요? 화법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이 본질과 관련해서 출제 예상 지점을 한번 보시죠. 자, 총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법이요. 화법 행위를 설명을 합니다. 화법 행위를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의미 공유 과정이자 의미 구성 과정이자 의미 교섭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얘네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의미 공유 과정, 의미 구성 과정, 의미 교섭 과정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의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화법의 성격도 잘 정리해 주세요. 화법의 성격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구두 언어적 성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문화적 성격까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호 교섭적 성격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요. 그죠, 선생님들? 자, 그러므로 동그라미 2번 화법의 성격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3번도 보시면 화법의 요소도 한번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화법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화법의 요소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될 만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체크해 두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요거 잘 보시고, 자, 먼저 기출 목록하고 출제 예상 지점부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상세 목차 보겠습니다. 상세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상세 목차 봅니다. 자, 마인드맵 3페이지예요. 마인드맵 3페이지를 보시면서 상세 목차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우선 지금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우선 주교재도 봤다가 마인드맵도 봤다가 좀 있으면 이제 이 빠빠표도 볼 거예요. 그죠? 자료도 많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이 강의실을 쓰진 않았어요. 위에 있는 큰 강의실 썼거든요. 거기 강의실 쓰면서 제가 일부러 2자리씩 앉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학원이 여기 좀 강의실을 리모델링을 좀 하면서 강의실이 전반적으로 좀 작아졌고, 이게 제일 커요.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강의실인데, 그래서 지금 여건상 2자리씩 앉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려면, 좀 편하게 들으시려면은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필요하니까 우선 집어넣어 두시고, 요 마인드맵하고 그리고 나서 이론편 교재를 옆에 두시되, 자, 제가 맨 처음에 몇 페이지를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그 페이지를 펴 두시면 편해요, 선생님들. 나중에 가서 제가 볼 때 또 페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때 그 부분을 찾으려면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 얘를 옆에 밀어놓고 얘를 또 폈다가 막 이래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펴 두시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참고하시고 상세 목차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마인드맵 3페이지에 있는 상세 목차예요. 자, 보시면, 자,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선 화법의 본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항상 화법 독서 장문의 맨 첫 단어는 본질이에요. 본질을 보는 이유는 해당 단원 전체를 보기 전에, 해당 파트 전체를 보기 전에 우선 독서가 뭔지, 장문이 뭔지, 화법이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힘들. 그죠? 따라서 맨 처음 화법의 개념부터 볼 거예요. 화법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화법의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대략적으로 4가지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성격을 포함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 기출 표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자, 2번 기출이 되었어요, 결국. 이거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본 다음에 화법의 요소로 넘어갑니다. 화법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4가지 화법의 요소도 한번 챙겨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화법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의 유형을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화법의 본질 단원을 한번 쭉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진도 한번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교육과정을 한번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화법의 성격도 있고, 화법의 요소도 있고, 화법의 유형도 있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이론서에 있는데, 자,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교육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어딜 보시냐면, 이번에는 빠빠표예요. 빠빠표 3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빠빠표 3페이지 펴주세요. 3페이지 펴주시고, 자, 빠빠표를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요 왼쪽을 보시면은 제목이 있어요, 님들.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붉은색 글씨가 있고 어떤 부분은 파란색 글씨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교육과정을 나눈 거예요.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옆에 있는 붉은색 글씨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자, 파란색 글씨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요 표를 보시면은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2022,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볼 거예요. 자, 최신 교육과정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죠.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자, 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본질과 관련해서 몇 번까지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4번까지 있어요. 그죠? 4번까지 있는데, 보시면은 본질 1번은 의미 공유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다양성, 그 다음에 화법의 기능과 맥락까지 총 4개의, 자, 본질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어디를 지금부터 볼 거냐면은 1번, 2번, 4번 볼 거예요. 오늘 내용과 직결된 1번, 2번, 4번 봅니다. 1번, 2번, 4번 체크해 두시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먼저 1번 본질 1번부터 보세요. 의미 공유 과정 보겠습니다. 본질 1번이라고 해서 의미 공유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죠, 선생님들? 자, 지금부터 이 내용부터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2022는 없어요. 성취 기준이 2015 성취 기준만 있는데,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죠?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성취 기준 문장 한번 보세요. 문장 잘 보세요. 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취 기준 문장이 있고 일반적으로 해설이 나와요. 해설이 없는 것도 있지만 예전
조금 예를 들면 10년 이전에는 10년 전에는 그 전에는 이 교육 과정을 좀 달달달 좀 외워야 됐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형님들. 그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키워드를 뽑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전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임을 이해를 한대요. 그러면 의미 공유 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옆으로 빠져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서 내용을 한번 복충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의미 공유 과정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용 보충. 자, 듣기 말하기의 본질을 지금부터 보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듣기 말하기는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는 무엇이냐면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아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인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화법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요.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둘이 함께 새로운 의미도 창조할 수 있죠. 새로운 의미도 창조했습니다. 새로운 의미도 창조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한 의미도 똑같이 다시 공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자신이 집에서 준비해온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나 의견,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은 것을 바탕으로 자, 새로운 의미도 만들어보고 새롭게 만든 의미를 또다시 둘이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듣기 말하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듣기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미 공유 과정이에요. 의미 공유 과정이자 의미 구성 과정이에요. 의미 구성 과정이다. 둘이 함께 의미를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의미 공유 과정이자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거 하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요거 하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선 의미 공유 과정이 뭔지를 봤습니다. 그죠? 자, 이 의미 공유 과정을 봤는데 이걸 본 이유는 뭐냐면은 잠시 뒤에 이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상호 교섭적 성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상호 교섭적 성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 여기 본질 1번 봤잖아요. 그 옆에 상호 교섭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 적어두세요. 그래야 복습하실 때 편하잖아요. 요거 하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의미 공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 참고해보고 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본질 2번 보겠습니다. 본질 2번 보세요. 본질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본질 2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이에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밑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 보시죠. 자,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보세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예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화법과 장문행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죠? 화법과 장문행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인데 또 해설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봐야 돼요. 선생님들 옆으로 빠져가지고 내용 보충해 보겠습니다. 내용 보충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먼저 의사소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보시면은 얘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거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개인적 의사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이에요. 자, 이것을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밑에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이 있죠? 얘를 한번 볼게요.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이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거나 또는 공동체가 당면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 토론을 해요. 토의 토론을 진행해서 자,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건의문 쓰기요. 건의문 쓰기를 통해서 건의문을 써가지고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의 토론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거나 건의문 쓰기를 통해서 언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인데,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 결국 이런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자,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자,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죠? 여기 보세요. 사회적 담론이 무엇인지 보시면 요거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론반에서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건 나중에 교육과정반이에요. 교육과정을 할 때 자세하게 보는 부분인데 이 사회적 담론이 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사회적 담론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 공통된 생각, 자, 이것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 자,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 공통된 생각, 자, 이런 것들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언어 공동체가 당면한 어떤 특정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자, 이 생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 공통된 의견이죠. 그죠? 이걸 바로 사회적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 한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언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언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언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담론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언어 공동체, 특정 언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 언어 공동체, 특정 언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의사소통 문화란 무엇이냐면은 자,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 양식을 말합니다. 의사소통 양식, 방식을 말해요. 자, 이것을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특정 언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문화가 개인의 화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건 뒤에서 보충 내용 뒤에서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봤어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언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또 특정 언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을 쭉 봤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결국 화법과 작문행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걸 본 이유는 뭐냐면은 요 내용이 우리가 잠시 뒤에 볼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본질 2번 옆에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요거 하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본질 2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본질 4번 볼게요. 본질 4번 한번 보시죠. 자, 본질 4번의 제목은 뭐예요? 자, 화법의
기능과 맥락이에요, 형님들. 화법의 기능과 맥락. 자, 요렇게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성취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한번 보세요. 여기 성취 기준 동그라미 1이 있고, 자, 성취 기준 동그라미 2가 있을 거예요. 그죠?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보세요. 1번 해설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성취 기준이 있는데,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기능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예요? 보신 대로 화법과 작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고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화법과 작문의 기능이에요. 그죠? 이게 기능인데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뽑아낼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 요 해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자, 어떤 설명이 좀 제시가 되어 있냐면 보세요. 자,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요.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도 있고 또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어서 건강한 삶과 공동체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 잘 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형님들 요 부분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즉 우리는 인간은 화법과 작문행위 요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즉 보세요. 화법행위 작문행위도 마찬가지지만 화법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죠?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뒤에 볼 관계적 성격, 대인관계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형님들. 그러므로 여기 동그라미 4번이죠. 본질 4번. 여기 옆에 관계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되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 해설 맞고요. 이게 1번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해설 보세요. 자, 2번 해설도 보시죠. 자, 2번 해설 보시면 얘도 역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맥락이에요. 보세요.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라고 했어요. 뭐가 중요함을 이해한대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죠? 맥락을 강조하는 성취 기준이에요. 그죠? 자, 이때 화법의 맥락에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화법의 맥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뒤에 정리해 놨어요. 님들 한번 보시면 화법의 맥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자, 청자, 말의 주제, 말의 목적, 말하는 상황, 사용 매체, 담화 유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법의 맥락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볼 화법의 요소예요. 화법 요소, 화법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법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한 번씩 보세요. 되셨어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선 빠빠표를 보면서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니 어때요? 내용이 아주 깊어요? 내용이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깊은 내용은 아니에요. 즉 교육과정에서는 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부터 이제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과정에서는 요 정도로 언급하고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마인드맵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서 살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마인드맵 세부 내용 들어갑니다. 마인드맵 4페이지 보세요. 자, 4페이지 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맨 처음 화법으로 들어왔으니까 화법이 무엇인지 화법의 개념부터 한번 봐야겠죠.
화법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화법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다양하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때 우선은 앞에 있는 요 내용을 눈으로만 그냥 확인하세요. 못 쓰지 마세요.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가서 아시겠죠? 자, 우선은 화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자, 보세요. 자, 화법은 다양하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를 내리냐면 보세요. 자, 화법은 의사소통법 중에서 언어적 의사소통법, 그 중에서도 음성 언어를 사용하니까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법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듣기 말하기를 잘 해내는 기술, 자, 혹은 자, 잘못된 듣기 말하기를 교정하거나 상담하거나 치료해주는 기술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 정의를 읽어보셨을 때 자, 아, 이게 화법이지 확 이해가 되세요? 아니에요. 이런 개념 정의는 보다 추상적이에요. 보다 추상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합법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와닿지는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기는 하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양한 자, 분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화법이 무엇인지 진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법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어지는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자, 화법이란 무엇이냐면은 위에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법 같은 경우는 말씀 화자의 법법자예요. 그죠? 말씀 화자의 법법자입니다. 말씀화 법법자인데 얘는 말 그대로 말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영어로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이때 스피치 같은 경우는 구어, 말, 담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한번 찾아봐요. 어원을 한번 찾아보면은 커뮤니케어예요, 형님들. 근데 이 어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얘는 잘 보세요. 나누다, 함께하다, 분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것을 나눈대요? 어떤 것을 함께한대요? 자, 분배한대요. 생각을 해보면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같이 나눌 거 아니에요, 형님들. 그죠? 이런 어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화법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2인 이상이에요, 2인 이상.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셔야 돼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것이고 이걸 하나 뽑아내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아내야죠. 자, 보세요. 밑에 이번엔 분류적 정의예요. 자, 보시면 가령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위에 있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또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문자 언어를 사용하냐 아니면은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가령 화법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그죠? 따라서 음성 언어 소통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즉 구두 언어, 다른 말로 음성 언어 이것을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즉 화법 같은 경우는 음성 언어 소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사전적 정의하고 분류적 정의를 살펴보면서 뭘 뽑아냈어요? 즉 화법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것이고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뽑아냈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는 얘기예요. 자, 밑에 결론 보세요. 결론 한번 보시면 자, 결론 화법이란 무엇이냐면은 결론적으로 결국 자, 화법이라는 것은 혼자 못해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2인 이상이 참여해서 구두 언어, 음성 언어죠.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즉 2인 이상이 참여해서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그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화법이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화법이요. 일반적으로 화법 같은 경우는 상호 교섭적인 행위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요거는 우리가 바로 뒤에 넘어가서 상호 교섭적 성격을 볼 때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아, 화법은 상호 교섭 행위지 요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자, 사전적 정의, 분리적 정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화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법의 개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화법의 성격으로 넘어갈게요. 화법의 성격 보시죠. 이번에는 화법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화법의 성격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두 언어적 성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상호 교섭적 성격, 그 다음 대인 관계적 성격, 사회 문화적 성격,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구어적 성격부터 볼 거예요, 힘들. 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구어적 성격부터 볼 겁니다. 이 구어적 성격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구두 언어적 성격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명칭을 딱 봤을 때 이 구어적 성격은 뭘까요? 그럼 명칭을 딱 보면, 즉 화법은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구두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문자 언어가 아니라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언어, 자,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끝이에요, 얘가. 그죠? 자, 밑에 보세요. 자, 개념 보겠습니다. 개념 한번 보시면, 자, 구어적 성격이란 뭐냐면은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어적 성격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어적 성격을 한번 보시면, 즉 화법은 문자 언어예요.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를 한 대로 구두 언어, 음성 언어예요.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구어적 성격인데, 자, 이처럼 자,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두 언어,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구두 언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구두 언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자, 구두 언어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화자 같은 경우는요, 화법 행위를 수행할 때 언어적 표현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들? 화자 같은 경우는 언어적 표현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 이외에도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준언어, 비언어적 요소들이 매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언어, 준언어, 비언어를 함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특징 한번 보시면은, 가령 구두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요, 화자와 청자가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힘들. 자,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가령 요즘에는 매체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힘들. 자, 요거 매체에 많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가령 자, 휴대폰, 자, 스마트폰이죠. 요걸 활용을 하면은 같은 공간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성 언어, 구두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매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매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상황이에요. 본질적인 상황. 뭐냐면은 면대면 소통. 매체 생각하지 마시고 면대면 소통. 본질적인 면대면 소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면대면 소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에는 화자가, 청자가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특징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가령 구두 언어 같은 경우는요, 자, 문자 언어에 비해서 정보의 양이 구체적이고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친구 간의 대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가령 친구 한 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점심 뭐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응? 나 떡볶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있는 떡볶이?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생겼던데 새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같이 갈래? 라고 했고 그래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점심을 뭐 먹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이게 바로 구두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보세요. 즉 문자 언어에 비해서 구두 언어 같은 경우는 정보의 양이 구체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보세요. 이 문자 언어는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한 편의 텍스트예요. 한 편의 텍스트를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편의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선 한꺼번에 대량의 정보예요. 한꺼번에 대량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 같은 경우는 보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보다 추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친구 간의 대화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 구두 언어, 즉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에 비해서 정보의 양이 구체적이에요. 너 뭐 먹을 거야? 나 떡볶이. 어디 있는 떡볶이? 요 앞에 새로 생겼던데? 자, 이런 예시처럼 정보의 양이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적죠. 정보의 양이 적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얘는 이해가 쉬움 생각하세요. 되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구두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크게 네 가지 맞는데, 자, 준언어, 비언어를, 자, 매체로 활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가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한다는 것, 정보의 양이 보다 구체적이고, 양이 적어서 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더라. 얘는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이게 바로 구두 언어. 음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구어의 특징까지 봤어요. 자, 구두 언어적 성격을 보면서 구어의 특징까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요거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기출이야, 기출.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자,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기출입니다. 선생님들, 얘 기출이에요. 한번 보시면 먼저 얘 같은 경우는 밑에 개념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개념을 한번 보셔야 쉽습니다. 보세요. 자, 상호 교섭적 성격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화법행위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화법행위라는 것은 대화 참여자들 각자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상호 교섭을 통해서 자,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쉽게 말해 볼게요. 힘들 보세요. 자, 화법이란 무엇이냐면은 대화 참여자들이요. 나 오늘 수미랑 만나면 무슨 얘기하지? 이런 얘기할까? 미리 정해와요. 미리 정해온 의미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화법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또 더불어서 단순 상호작용도 아니에요. 단순 상호작용도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 상호작용도 넘어서요. 넘어서가지고 상호교섭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호교섭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교섭이 뭔지 보셔야 돼요. 자, 교섭이란 무엇이냐면 위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자 사전적 정의를 하나 적어왔는데 이 교섭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절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의논하고 절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의논하고 절충해서 자 의미를 새롭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법이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도 아니고 단순 상호작용도 아니고 상호교섭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다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한 가지 적어볼게요. 요거는 상호교섭. 자, 보시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로 단순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상호교섭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단순 상호작용하고 상호교섭하고 뭐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를 할 건데 자, 두 명이 요리를 할 거예요. 이때 요리를 하는데 단순 상호작용에서는 같이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할 거예요. 각자 음식을 만들 겁니다. 각자 음식을 만들 거예요. 가령 친구 1, 친구 2가 각자 음식을 만들 거예요. 이때 각자 음식을 만들면서 옆에 딱 봤더니 탈 것 같아요. 불을 줄여야 돼요. 이때 야, 불 좀 줄여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딱 음식을 봤더니 딱 봐도 싱거워요. 이랬을 때 야, 소금 좀 더 넣어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죠. 그죠? 이처럼 각자 요리를 만들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 사고작용이에요. 반면에 상호 교섭은 무엇이냐면은 얘도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할 건데 각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같이 해요. 함께 하나의 요리예요. 함께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둘이 협심해 가지고 함께 서로의 생각도 공유하고 함께 간도 맞춰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요리를 둘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 교섭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힘들. 아시겠죠? 자, 이 예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곤란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단순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상호 교섭을 통해서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자, 마인드맵에도 이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 그림을 넣어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마인드맵을 개정을 하면서 이 그림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자, 가령 자,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자, 화자와 청자가 화법 행위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화법은 잘 보세요. 화법이라는 것은 우선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화자가 곧 청자이자 청자가 곧 화자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죠.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맥락이요. 상황 맥락이라든가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든가. 그죠? 이런 다양한 맥락이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맥락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때 잘 보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정보 전달 행위가 아니에요. 화법은. 보세요. 화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자, 청자가 곧 화자이니까 얘도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화법이란 무엇이냐? 화법이란 무엇이냐면은 서로 함께, 서로를 고려해서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령 화자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구성할 때 옆에 있는 청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자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또는 청자의 배경 지식 정도라든가 또는 자신과의 친밀도예요. 자신과의 친밀도라든가 또는 청자의 기분 감정이에요. 기분 감정이라든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구성하고 청자한테 전달해야 되고, 청자도 마찬가지죠. 화자가 보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는 화자가 보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적극적 듣기를 수행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들은 걸 바탕으로 또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드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미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잘 보세요. 자, 이처럼 자, 화자와 청자가 서로 화법 행위를 수행할 때 각자 준비해온 의미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법은. 즉, 화자와 청자가 서로를 고려해서 서로 공유한 의미를 바탕으로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요런 모양으로 표시해요. 요거. 나선형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선형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나선형 모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함께 의미를 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의미를 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게 바로 화법이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 한번 보시면, 자, 결국 보세요. 결국 화법행위란 무엇이냐면은, 화법행위란 결국 자,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상호 교섭적 성격에는 키워드가 많아요. 우선은 상호 교섭 자체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 새로운 의미 창조하는 과정, 여기까지 요런 내용들 우선은 키워드니까 체크해 두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까지 받고, 자, 밑에 내용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밑에 내용 조금만 보충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화법행위를 설명을 할 때 통합 역동성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데, 먼저 통합 역동성부터 보겠습니다. 통합 역동성은 별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그림 볼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이 통합 역동성이란 무엇이냐면은 화자와 청자는 물론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요. 이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형님들, 제가 뒤에서 표 그릴 때 뭐라고 했어요? 요 그림 볼 때. 즉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이 있다. 가령 상황 맥락, 그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이죠. 사회, 문화적 맥락, 그죠? 이런 맥락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맥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통합 역동성이에요. 이게 바로 통합 역동성. 자, 이게 바로 통합 역동성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밑에 자기 정체성도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도 한번 보시면, 자기 정체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자, 서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인데요, 화자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가령 의사소통을 수행하면서 의사소통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도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 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할 수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할 수 있죠. 그죠? 또 더불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서 또 뭘 싫어하는지, 그죠? 자, 이러한 정보들이 드러난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죠? 이런 정체성이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여기 또 보세요. 자, 독특한 화법 방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화법 스타일을 보세요. 화법 방식, 화법 스타일, 화법 방식인데요. 이 화법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설적 말하기예요. 직설적 말하기. 직설적 말하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간접적 우회적 말하기예요. 간접적 우회적 말하기입니다.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직설적 말하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간접적 우회적 말하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법 스타일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법 스타일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쟤는 직설적 말하기를 사용하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호 교섭적 성격을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통합 역동성하고 자기 정체성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체크해 두시고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좀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상호 교섭적 성격 받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회 문화적 성격 보기 이전에 대인 관계적 성격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세 번째는 관계적 성격인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시간을 보니 35분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다녀오셔야 됩니다. 35분이니까 자, 50분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50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